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34페이지 특별 권력 관계 45번부터 하면 되죠? 네. 자, 여러분 먼저 자, 특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모든 행정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이 가진 권력 중에서 징계권과 명령권에 해당하는 권력을 특별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45번에 1번 보겠습니다.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은 19세기 후반에 민주주의적 방향과 군주의 전통적 권력의 타협으로, 자, 타협을 바탕으로 입헌군주정이 등장. 자, 입헌군주정이라는 것은 의회도 있고 왕도 있다는 얘기죠. 의회도 있고 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사를 공부하시니까 한국사에서 독립협회 같은 데서 주장했던 중추원이 성공했다면 우리나라도 입헌군주정이 됐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말한 대로 민주주의를 하자. 즉 여기서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치주의. 여러분, 법치주의라는 건 뭐예요?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사법 통제 원칙이 통한다는 거죠. 법치주의라는 것은. 자, 그 중에서 너희들이 만든 법을 내가 지키겠다. 즉 법률 우위의 원칙은 지키겠다. 하지만 내가 내 신하들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한다거나 내가 내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릴 때까지 명령을 내리는 것까지 법의 근거가 필요하겠느냐, 그것만은 내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 라는 왕의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치주의를 강하게 실현해야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만들어지는 의회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전통적 권력과의 타협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타협으로 시작을 했던 게 우리가 명명하기를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라고 부르는 거고, 그게 이론적으로는 울레의 수정 이론을 한번 거쳐서 자, 오늘날의 특별 권력 관계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러면 자, 전통적 의미에서는 징계권과 명령권에 한해서는 법률 우위가 아니라 법률 유보만큼은 여지를 좀 줬던 겁니다. 그러다가 원래는 그것마저도 기본 관계하고 경영 수행 관계로 나눠서 또 이론을 펼쳤고, 오늘날로 오는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수용자 판결이 되는 거죠. 수용자 판결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특별 권력 관계에서도 법치주의가 모두 적용되는 방향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흐름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1번. 자, 배경으로 등장했으나 두 번째 줄에 자, 1972년 독일에서 있었던 수용자 판결을 계기로 해서 비판을 받게 되었다. 즉 오늘날의 특별 권력 관계로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두 번째 가겠습니다. 특별 권력 관계에서의 특별 권력의 주체에는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어 그의 복종자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원리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 배제된다. 자, 요 배제가 되는 것은 특별 권력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즉 징계권과 명령권에 의해서 배제가 되는 거지만 그 중에서 법률 우위는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았어. 처음부터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배제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이 배제가 됐던 거지, 법률 우위의 원칙은 처음부터 즉 전통적 관계에서부터에서도 너무 나간 거야. 그거는 아시겠죠? 이건 타협의 대상이 됐던 건 아닙니다. 법이 있으면 지켜야 한다라는 것 정도는 처음부터 타협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면 법률 유보 정도만 그렇게 됐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유보 원칙이 배제가 됐던 거고요. 3번 특별 권력 관계에서 인정되는 특별 공권력의 발동은 일반적으로 명령권과 징계권의 형태로 나타난다. 맞죠? 명령권과 징계권의 형태로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됐죠? 4번 교도소장의 수용자 갑 요거 별표 치시고 요거는 판례 알아두셔야 됩니다. 접견 내용 녹음 녹화 접견 시 교도관 참가 대상자를 지정한 경우 이것은 권력적 사실행의 대표적인 사례죠. 권력적 사실행이고 자 우리 항고소송에서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4번 판례는 자 그리고 자 특별 권력이라는 것 자체는 징계권과 명령권을 얘기하는 거지. 자 애초에 형벌권은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타협의 대상이 됐던 것은 징계권과 명령권입니다. 형벌권은 아닙니다. 그러면 징계권은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는 거고 파면이나 이런 징계라는 거 형벌은 감옥에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 통치자가 즉 행정이 국민을 대상으로 갖는 권력을 일반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통치자 또는 행정이 행정부 내부 구성원들에게 갖는 권력을 특별 권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옛날에는. 근데 그게 이제 변화가 일어났던 거고 이해되시죠? 자 46번 넘어갈게. 충북 농지개량조합의 자 과태료 통보를 받았어요. 농지개량조합에 의해서 조합원 갑이 자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죠. 자 두 번째 서울경찰청장이 이제 경찰관한테 전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하나는 징계를 행사했고 하나는 명령을 내린 거죠. 징계권과 명령권이 나온 겁니다. 즉 특별 권력 관계가 나온 거예요. 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법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여러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공법상 사단 관계로서 특별 권력 관계고 그 발동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되고 즉 특별 권력 관계 내에서도 기본권 제한도 법률의 근거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즉 법률 유보의 원칙이 특별 권력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오늘날에는 전통적 입장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거고. 나 보겠습니다. 국가와 납세자의 관계, 농지개량조와 산림조와 변호사회 등 소속원과의 관계 등은 사례 1의 경우와 같다라고 하는데 자 틀렸죠. 국가와 납세 의무자의 관계 여기가 틀렸죠. 국가와 납세 의무자의 관계는 일반 권력 관계입니다. 일반 권력 관계. 특별 권력이 아닙니다. 다 보겠습니다. 자 사례 두 번째에서 근무관계 역시 특별 권력인데 자 그러나 기본관계 자 기본관계는 어떤 관계가 성립되고 변경되고 종료되는 관계를 기본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 되고 공무원에서 위치가 변경되고 그 다음에 잘리고 이 정도 수준이 기본관계라고 본 거예요. 원래 수정이론에 대한 내용인데 자 근데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징계라든가 명령은 병영수행 관계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병영수행 관계는 과거의 특별 권력 관계가 유지되지만 기본 관계에서는 자 법치주의가 완전히 지켜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봤던 게 원래 이론이죠. 뭐 원래 이론 지금 제가 다시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자 그렇게 해서 자 기본 관계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며 고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맞죠? 원래 이론에서 입각해서도 그렇고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자, 라 보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동의해서 성립하는 경우라면 징계권은 이탈에 그쳐야 하고 법령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행해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특별 권력 관계에 있어서 명령권의 발동 형식으로 근무규칙, 직무명령, 공공시설 기업규칙, 공무원 파면 처분, 특별관계자의 특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거기 좀 어색한 게 하나 있죠. 파면 처분. 파면 처분은
우리가 특별 권력 내에서도 명령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권에 해당하는 거겠지. 징계권. 그래서 그거는 지금 명령권을 쭉 나열하고 있었는데, 명령권의 행사 방식을 쭉 나열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다. 자, 공무원의 파면 처분은 징계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47번 바로 내려올게요. 자, 법치주의 원칙상 용인될 수 없는 것 한 개를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법치주의 원칙상 용인될 수 없는 것 몇 개이냐를 골라라.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국립학교 학생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자, 그거는 법치주의 원칙상 지금 용인될 수 있는가를 찾는 것은 뭐를 찾는 거냐면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근거. 자,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도 된다라는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또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헌법 아래의 법률적인 근거도 없어요. 저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학교를 나왔었는데 왜 그때 싸우지 못했나 후회가 되네요. 자, 나와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용인될 수 없어요. 가는. 그런데 여러분 공무원에 대한 근로상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상권 중에서 여러분 노동상권이 뭡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여러분 그걸 다 외우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 중에 단체 행동권, 파업, 공무원 노동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단체 교섭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을 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자, 공무원들에게 파업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 헌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상 근거가 있다라고 받아야 되고 자, 수용자에 대한 통신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요. 자, 형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행법. 그 다음에 군인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당연하죠. 군인이 이사 다닐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 군인들이 다 출퇴근하는 군인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자, 이건 병역법에 있겠죠. 병역법.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정당 가입의 제한도 역시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를 얘기해요. 옳고 그르냐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공무원 정당 가입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게 더 크고 그게 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한 개가 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실제 포인트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들을 좀 챙기면서 가야 그냥 공부하다 보면 포인트를 벗어나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예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45번에서도 4번을 특별하게 챙겨라. 그리고 이런 징계권, 명령권 이런 개념은 좀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46번에서도 일반 권력 관계와 특별 권력 관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다 같은 거는 좀 챙겨주세요. 다. 이건 울레의 이론은 특별 권력 관계가 나올 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울레의 기본 관계라는 개념, 기본 관계, 경영 수행 관계 나누는 거 이런 거는 좀 챙겨 두셔야 됩니다. 특별 권력 관계 안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넘어갈게요. 자, 48번은 이제 사법이 공법에 얼마만큼 적용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이게 왜 논쟁이 되냐면 사법이 공법보다 훨씬 더 역사가
길고 훨씬 더 발전되었고 훨씬 더 풍부한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법이 가장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규정에 흠결이 있을 때 이것을 얼마나 보충 적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건데, 자, 그때 원칙이 있죠. 제일 첫 번째. 제일 1순위로는 유사한 공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유사한 공법이 없을 때 이제 사법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순서에 맞게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1번. 사법이 공법보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 특히 권력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상 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자, 사실 권력관계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해 조절적 기능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법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권력관계에서도 사실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해 조절적 기능, 이런 거 거기 쓰세요. 거기서 원칙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 조절 기능을 하는 법규라는 뜻이에요. 그런 데에서는 사법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법 규정은 기본적으로 수평적이고, 그 다음에 공법 규정은 기본적으로 수직적이기 때문에, 자, 법 기술적이나, 자, 이거 말고 법 기술적, 날짜 계산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 법 기술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행정법의 일반 원리처럼 그런 법 원리적 규정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권력관계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해조절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권력관계에서 사법 규정을 적용하면 이게 안 맞는 거지, 이제. 안 맞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권력관계에서, 정확히 말씀드린 권력관계에서는 사법 규정이 다 안 된다 이러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이해조절적 기능은 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것 자체를 두고 보면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능 중에서 핵심 기능은 뭐예요? 이해조절적 기능이라는 거지. 법이라는 게 사실 이해를 조절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은 일단 세모를 치시거나 아니면 맞다라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법 기술적, 법 원리적 사법 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법 관계에서. 자, 그 다음에 3번. 최근 공법 규정의 흠결 시 공법 규정으로 보충하는 견해는 사법 규정 적용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 그렇진 않죠. 아예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아예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공법 규정을 먼저 찾아라 라는 의미지 사법 규정 자체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번 판례는 과우 납세의 환급가상금 규정의 흠결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상금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다 별표 치시고 거기다 여러분 관세법이라고 써주세요. 관세법. 관세법과 관련한 판례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판례다. 해당 이론과 관련해서. 자, 49번 가겠습니다. 1번 대륙법계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행정법의 일반 원리와 사법의 일반 원리는 전혀 별개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사법이나 공법이나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근데도 전혀 물론 다른 게 약간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전혀 별개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법 원리적인 측면에서.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권력관계에서는 사법 규정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아까 1번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그거는 좀 이해가 돼. 근데 48번의 1번처럼 근데 여기처럼 전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돼.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 3번 관리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관계와 성질이 다르기에 사법적인 경우보다 공법 규정의 유추 적용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자, 공법 관계는 크게 관리 관계와 권력 관계로 나누거든요. 근데 자, 행정과 국민과의 관계를 보면 관리 관계하고 공법 관계 내에서의 관리 관계하고 사법 관계는 원리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둘 다 수평적 관계라고 하는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3번은 성질이 본질적으로 사법관계와 성질이 다르기에 이런 표현이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럼 뭐하러 사법관계하고 관리관계를 구분합니까? 자, 단지 적용되는 법이 다른 거야. 자, 관리관계에서는 공법이 적용될 것이고 사법관계에서는 사법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둘 다 수평적이지만 그래서 공법 규정 유추 적용을 우선으로 하라는 거야. 관리관계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지만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맞아요, 여러분.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특히 판례는 그건 아까 얘기했던 거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50번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인데 이거는 약간 디테일한 건데 이거 구분 나왔으니까 여기 이런 데서 잡아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좀 정리, 이런 것도 사실은 그리고 주로 기본 이론할 때는 흐름 배우고 판례 외우면 되는데 지금 예상 문제 할 때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 같은 걸 좀 얘기를 드리면 자, 일단 둘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 첫 번째. 자, 기산.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 그 박스에 1번 물어볼게요. 연속적 사실, 즉 계속되는 사실의 상태를 존중해서 법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내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관계를 신속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본질은 기간이 일정한 주어진 기간 동안에 너의 권리를 행사해라 라고 하는 취지는 똑같아요. 둘 다.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안날 90일, 있을날 1년 이런 걸 제척기간이라고 하거든. 그런 걸 소멸시효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라는 것은 우리가 취득시효 뭐 이런 거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면 권리의 행사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는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것이 다릅니다. 어떤 측면에 다른지 이 세 측면에 달라요.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은. 자, 소멸시효는 기준점이 기산점. 자, 기산이라는 것은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을 얘기하는 거죠. 기산점, 기준이 되는 거. 자,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제척기간은 발생 시점, 효력 발생 시점.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효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럴 때는 소멸시효는 발생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제척기간은 그런 거 안 봐줘. 그냥 쭉 진행돼. 자, 그 다음에 중단 정지에서 자, 소멸시효는 특정 사유에 의해서 중단될 수가 있어요.
중단될 수가 있어. 그런데 자, 제척기간 같은 건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쭉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꼭 자신이 주장해야 해요. 주장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법원이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니야. 근데 제척기간은 자, 안날 90일, 있음날 1년 뭐 이런 것들은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제척기간은. 제척기간은 우리는 이제 뭐 제소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부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제척기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다 맞는 말이고 2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둘 다 포기가 안 돼요.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 전에도 시효 이익이 포기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시효가 완성되어야 포기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부터 볼게요. 그냥 3번 재판상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3번 맞는 거고 2번 틀린 거고 4번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행사 가능 시점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자, 제척기간보다 장기인 경우가 보통이죠. 보통 5년, 10년 막 이러니까. 자, 오른쪽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A에서 틀린 거는 2번, 4번. 자, B를 보니까, 제척기간을 보니까 법률관계 했고 이건. 두 번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그래서 아닙니다.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제척기간은 기산하는 거고요. 성질상 포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아니에요. 포기 못해요. 4번, 제척기간에는 중단, 정지되거나 원칙상 인정되지 않아요.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없습니다. 재판상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참작하고 직권으로 조사해서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크게 요 세 가지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정리를 해 두시고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 내려갈게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대한 설명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국공유 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죠. 자, 이거 동의어 알고 계셔야 되죠. 공물 이거는 잡종재산. 자, 이건 명칭이 그렇다는 얘기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용재산. 자, 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까지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되느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냥 간단히 설명할 테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행정재산이 공용재산입니다. 지금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공용재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공용재산이라고. 자, 일단 일반 재산은 아니라는 건 알지. 이건 개념상 다른 거예요. 답은 무조건 2번이라는 건 알겠죠. 근데 이제 3번하고 4번이 뭔지만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게요. 자, 3번 공공용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기간을 두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내 거가 아니야. 내 거가 아닌데 지금 야, 우리 시청에서 여기 한 2년만 빌려 쓰자. 그러면 그 2년 동안은 공공용 재산이라고 그래. 근데 거기 그런 기간을 정해둔 바 없이 여기는 그냥 시청이야. 내가 계속 쓰고 있어. 그런 거는 공용재산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용 재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우체국과 같은 정부 기업 있죠. 정부 기업.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재산은 기업용 재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행정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재산 등의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51번의 정답은 2번. 자, 52번 가겠습니다. 자, 52번이 좀 중요한데요. 52번이. 자, 가보겠습니다. 국유 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고 기간을 정해놓고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었나 봐요. 그 일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공유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으면 자, 공공용 재산으로 뭔가 쓰기로 했는데 안 썼어. 예를 들면 하천 부지에다가 뭐를 할까? 뭐 공원을 만들기로 했는데 안 만들었어. 자, 근데 그래갖고 그냥 놀고 있어. 그런 걸 대지라고 하는 거야. 대지. 자, 그러면 당연히 잡종재산, 즉 행정재산이 일반 재산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행정재산이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거는 일반 재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암묵적도 돼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쨌든 공용 폐지 과정이 있어야 행정재산이 일반 재산이 될 수 있는 거야. 공용 폐지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별표 쳐야 됩니다. 그런 판례에. 자, 그런 거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정도 수준은.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공용 폐지의 의사표시는 밑에 나오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어요. 역시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 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별표. 가나 별표.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학교 강사를 용도 폐지한 후, 공용 폐지했다는 얘기예요. 용도 폐지를 했고 학교 교장이 지시를 어기고 매각을 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시효 취득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재산만 가능한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면 취득할 수 있는 것을 행정재산을 시간이 지난다고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는 틀렸죠. 왜냐하면 학교 관사를 이미 용도 폐지가 됐어요. 즉 공용 폐지가 된 상태야. 그러면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일반 재산이 됐다는 얘기지. 일반 재산이 됐다는 얘기고 일반 재산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틀렸고. 보겠습니다. 비위행위 자체가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에 비위행위에 대해서 수사나 언론 보도 등이 있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새로운 징계 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사의 시점으로 새로운 징계 발생 시점을 중심으로 봐야 돼. 행위 발생 시점으로 봐야지. 언론 보도가 1년 후에 됐다고 해서 그때 사건이 터진 것처럼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여론이 그런 거지. 자,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자, 다 일반 재산은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가 돼야 되죠. 다 보겠습니다. 자, 5년의 소멸, 바도 별표 쳐야 돼요. 자, 맞는 말이에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금전의 5년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권리에는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금전 채무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국가가 뭘 하든 공법상 행위를 하든 사법상 행위를 하든 해서 발생한 것이든 어쨌든 국가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다. 그래서 틀린 거는 이렇게 가다마 세 가지인데 어쨌든 가나 파 이런 거 별표 쳐주셔야 돼요. 53번 넘어가겠습니다. 53번. 자, 공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나 5년 동그라미 자 했고 그 다음에 그 끝에 말 중요하죠. 소송에서 주장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시효는 주장을 해야 돼.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여기 지금 소멸시효는 시효라고 하는 것은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 건 납입고지죠. 야, 돈 내! 이거 납입고지. 예. 납입고지, 독촉, 그 다음에 압류, 수색. 자, 이 정도가 이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납입고지에 의한 부가처분이 취소한 경우라도 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별표 치세요.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던 선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알아주셔야 두 가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여러분, 취소 소송을 좀 하고 있어. 자, 취소 소송 중에도, 자, 소멸시효는 취소 소송이 되면, 취소 소송이 걸면 소멸시효는 중단될까요? 진행될까요? 중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돼.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취소 소송의 결과, 처분이 취소되었어요. 자,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자, 이 처분이 취소됐는데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뭐 납입고지나 이런 독촉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 소멸시효가 그러니까 시효 중단의 효력까지도 같이 이 취소해서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시효 중단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 제가 여러분 기본 이론 시간에 이건 내가 좀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대략만 얘기할게요. 아주.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과세가 됐어요. 자, 과세가 됐는데, 자, 이 사람이 과세가 쭉 되다가 납입고지를 했어. 한 3년 있다가 납입고지를 했어. 그래서 납입고지를 하고 쭉 소송을 했어. 쭉 소송을 하고 또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이 과세가 취소됐어요. 자, 과세하고 한 3년 있다가 납입고지를 했고, 그 다음에 한 1년 있다가 취소가 됐어. 그리고 이따가 쭉 한 2년 정도 지나서 2년 정도 지나서 다시, 예. 자, 여기 취소가 된 거 5억짜리가 취소가 됐어. 그래서 다시 3억을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뭘 주장하냐면, 야, 이거 3억 이미 시효 지나갔어. 왜냐면, 자,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이 몇 년이야? 3년, 1년, 2년, 6년이 지났거든. 그래서 금전채무 니네 얘기할 수 없어. 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주장한 거야? 아니야. 요때 납입고지 하면서, 납입고지 했기 때문에 그 시효는 3년이 지난 다음에 멈췄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행정청이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얘네가, 야, 이 납입고지 이때 취소하면서 다 없어진 거야. 헷갈려? 안 헷갈리지? 없어진 거야. 그런데 판례에서는 아니야. 없어지지. 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시효 중단, 이 납입고지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계속 이거는 중단된 상태였던 거야.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두 개는 시험에 잘 나와요. 이 두 개는 시험에 잘 나와. 자, 2번 별표 쳐야 되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네,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는 작정재산이어야 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지. 갑자기 부정하는 자에게 있으면 안 되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되고요. 3번 틀렸고요. 4번 국유하천 부지는 공공용 재산의 일부 그 일부가 사실상 대지와 대해서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가 맞는데 자 어쨌든 요 두 가지가 지금 요거는 없는데 어쨌든 요것도 여러분 같이 챙겨주세요. 두 번째 거. 자, 됐습니다. 자, 54번 보겠습니다. 54번. 자, 사인이 당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청구권이 없는 경우 행정청의 법적 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맞죠? 그럼 청구권이 없는데 뭐 행정청이 그러니까 신청권이 없고 청구권이 없다. 똑같은 말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별표 치셔야 돼요. 2번 살짝 별표 쳐주시고 자, 의원 개설 신고 따로 외워두셔야 돼. 의원 개설 신고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는 기본적으로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되죠. 여러분은 기계적으로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본다. 그리고 수리 요하는 신고는 실질적 요건만 본다. 이렇게 또 기계적으로 암기하시면 안 돼. 자,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도 실질적 조건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리 요하는 신고도 형식적 요건만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 8, 90%가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외적인 게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판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 개설 신고는 뭐 그럴 건 없습니다. 의원 개설 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반려처분하면 안 돼요. 법령에서 정한 대로 형식만 갖추고 있으면 그냥 받아줘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틀렸어요. 3번도 살짝 별표 쳐주시고 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수리 요하는 신고입니다. 처분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솔직히 좀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55번 내려가겠습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도 살짝 별표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 신고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즉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의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은 신고입니다.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되는 거야.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신고의 법적 효력은 발생한다. 이해되시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신고가 기점이다. 2번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 거부했어요. 그러면 자 수리 거부에 대해서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까? 자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없죠. 수리 거부 자체가 처분성이 없는데 수리 거부 자체가 처분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적법한 신고잖아. 적법한 신고인데 이미 효력 발생했는데 그거를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게 뭐 문제될 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 건축 신고라든가 뭐 이런 거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그건 예외는 따로 외워야 되지만 원칙적으로 수리 거부 자체가 처분성이 없죠. 아무 권리무관계 변화를 주지 않잖아. 그냥 신고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지 뭐.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이해되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네, 3번 크게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요런 것들은 뭐를 갖추면 돼요?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맞아요.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4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 신고라도 행정청이 수리를 하면 신고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4번 틀렸죠. 이거는 수리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 신고야. 그 신고 자체가 위법해? 그러면 위법한 거야. 수리를 해줬더라도 그건 위법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효력이
신고로서 발생을 하니까 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되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위법한 건 위법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56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